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및 매드락 쿼리 만들기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매드락 MSSO 도윤희입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세션은 약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세션 녹화 중에 있고요. 녹화본에 문제가 없는 한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을 제출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고토웨비나 제어판을 확장해서 퀘스천 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에브리의 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따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강의 종료 이틀 후에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참석 확인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업 이메일이 가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이 서티피케이션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방문을 하셔서 직접 다운로드 해 주셔야 되고요. 강의 후에 바로 가능하지 않고 이틀 후에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SSO 한국 지원 및 매드락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MSSO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한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또 매드락 한국어판 유지 관리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약회사, 병원에서 약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매드락 교육자료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2가지 슬라이드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매드락은 ICH의 후원하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ICH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MSSO라는 기관은 ICH 매드락 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CH 회원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과 산업협회, 영국의 규제기관,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드락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들은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지금 보시고 계신 고토웹이나 핸드아웃 창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거든요.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ICH 저작권 보호가 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해주시고 또 수정 변경하였을 때는 수정 변경해왔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목차인데요. 목차가 좀 짧기는 합니다. 매드락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 매드락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 제시하고 분석할 때 어떤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드락을 활용해서 이제 쿼리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실제로 쿼리 만드는 절차들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혼자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웨비나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폴 에브리웨어라는 시스템 활용할 건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브라우저 창에서 pollev.com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유저네임으로 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접속하고 계신데요. 한 15분 정도 모두 다 폴레브리어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잠시 접속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접속하시지 못한 분들은 여기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URL도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 기관이 어디인지 제대로 폴 에브리웨어 접속을 했는지 그냥 확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약회사 재직 중이신 걸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CRO 분도 한 분 계시고요. 네. 오늘의 이제 오디언스는 한 이 정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객관식 질의사항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메드라 데이터 분석 및 쿼리 만들기에 대한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질문입니다. 메드라를 주로 일상 업무에 활용을 하신다면 어떤 업무에 사용하시는지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도착한 답변은 이제 메디컬 어세스먼트 또는 이상 사례 검색, 보고 이런 곳에 이제 사용하신다고 많이들 이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주로 코딩 업무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코딩 검토라든지, 네, QC 또는 실제로 보고하시고 또 DM 쪽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다면 데이터 뭐 클렌징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분석, 실마리 분석 이런 데도 이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드리는 이유는 코딩을 결국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론을 메드라와 이제 연관지어서 어느 정도 익혀두면은 코딩 규칙을 마련할 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드라를 활용한 분석 업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상사례 코딩 뭐 검색하거나 이렇게 메디컬 어세스먼트 쪽으로 활용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분석이나 쿼리 만들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에 말씀드렸듯이 메드라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를 자세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메드라에서 제공하는 이 고려사항 문서는 영어로는 데이터 리트리벌 및 and presentation인데 이제 한국어로 데이터 검색과 제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벌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장된 데이터를 나의 목적에 맞게 꺼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제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뭔가 표를 만들거나 개요를 만들거나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드라로 코딩된 자료가 아주 잘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또 표를 만들고 뭔가 서머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이고요. 가이드라인 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소제목이 RCH가 보증한 데이터 출력에 관한 메드라 안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와 규제 목적을 위한 데이터 검색 및 제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활용하실 때는 코딩을 위한 고려사항 문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내에서 데이터 검색 규칙을 만드신다면 반드시 이 PTC 문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문서가 이제 포인트 투 컨시더를 줄여서 PTC 문서라고 제가 자주 일컫게 되는데요. 그래서 PTC 문서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PTC 문서는 가이드라인 문서인데 ICH 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이 PTC 문서 워킹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MSS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킹그룹에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을 뭐 업데이트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그룹 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 이제 적용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RCH 가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 두 분의 사무관님들이 이 워킹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PTC 문서는 3월 메드라 배포에 맞추어서 연간 1회 업데이트가 되고요. 영어가 오리지널 버전이지만 번역본을 제공하는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메드라 언어의 경우 PTC 문서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요약 버전으로만 제공하고 있고요.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PTC 문서는 로그인 없이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메드라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PTC 문서 하나 열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How to use 탭 누르시고 Support Documentation 가시면 영어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고려사항 문서 탭을 열어야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지금 문서가 이제 첫 번째 섹션에 보이는데요. 오늘 활용할 고려사항 문서는 이제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이고, 워드로 되어 있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랫줄에 있는 레드라인 문서의 경우에는 직전 버전과 비교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그런 형태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는 최근에 거의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표지만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왔고요. 네, 이렇게 문서를 열면 네, 표지부터 로딩이 되고 있고요. 매년 3월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이 메드라 버전이랑 PTC 문서의 버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메드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27.0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PTC 문서는 이 메드라 버전과는 달리 간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3.24라고 되어 있는데 24가 이제 연도와 연동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 문서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거나 또 실제로 회사에서 분석을 진행하실 때 메드라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문서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열었던 이제 PTC 문서의 목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옮겨온 건데요. 일반 원칙과 쿼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했고요. 가장 아래에 나와 있는 표준 검색어 목록, SMQ, 그리고 맞춤형 검색에 대한 내용은 7월 23일에 예정된 SMQ만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PTC 문서의 일반 원칙에서 출발해서 일반 쿼리 및 검색에 관한 내용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출력 관련한 일반 원칙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소스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원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고품질의 데이터 출력은 원 보고된 정보의 질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코딩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와 거의 일맥상통하도록 가장 먼저 나온 일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 보고된 정보의 질이 유지되어야 좋은 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데이터 출력을 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꼭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을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거 데이터를
다른 용어로부터 메드라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이러한 데이터 출력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보고된 정보를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코딩된 용어를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음 따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이전에는 이제 후아트를 이용한 국내 보고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후아트로 되어 있다가 이제 메드라로 이관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옮겨올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표를 먼저 보시면서 이 기존 용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후아트 용어라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존 용어에서 매핑 파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드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 원래 보고된 원 보고 내용이 위장간 허열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된 내용이었는데 후아트로 코딩을 할 때 위장간 허열이라는 구체적인 후아트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위장간 장애로 해서 이제 코딩이 됐던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코딩된 내용을 메드라로 변경을 할 때 원 정보된 내용을 레퍼런스 하지 않고 후아트 용어를 한꺼번에 메드라로 옮기면서 위장간 장애로 이렇게 메드라 용어가 코딩된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원래 보고된 용어를 다시 열어서 보고 다시 이제 메드라로 코딩하는 방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후아트 용어로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었지만 원 보고된 내용이 위장간 허열이었고 메드라에는 위장간 허열이라는 LLT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코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그런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또 레거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방법 1의 경우에는 이전 용어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곳에선 채택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식약처안전원에서도 방법 1을 채택해서 이제 메드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 2의 경우는 보고된 용어의 특성이 이제 메드라 용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좀 리소스 면에서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후아트 용어 같은 경우는 WHO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라는 곳에서 이전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MSSO에서는 이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후아트와 메드라를 연결하는 파일인 브릿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이제 후아트 용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지 않고 092 버전을 이제 이렇게 고정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던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후아트 092 버전과 또 메드라 최신 버전의 브릿지 파일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메드라 사용자분들께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메드라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요청을 해주시면 메드라 아이디를 확인한 후에 제가 송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브릿지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첫 번째 컬럼에서부터 여기 용어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후아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메드라 LLT 코드와 용어, 영어, 한국어,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아트로 잘 코딩된 자료가 있다면 이제 메드라로 이 매핑 파일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이제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 이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데이터 검색 및 제시 관행의 문서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검색 및 제시 업무에도 사내 SOP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별 SOP에 고려해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고려사항 문서와 항상 일관되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코딩 규칙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색 및 결과 도출 전략을 마련을 한다면 아주 자세하게 적을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재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 검색에 대한 품질 보증 절차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검색에 사용된 메드라 버전을 어떻게 문서화하고 관리할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전략 방법이나 버전 업데이트 절차 이런 거 다 이제 연관된 내용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맞춤형 메드라 쿼리 생성을 하게 된다면 또 이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문서화해 두고 전략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복습 퀴즈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열어두었던 폴 에브리웨어 퀴즈 페이지를 여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딩을 할 때 원 보고된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는 LLT를 선택한 후에 이제 해야 되는 액션인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1차 SOC를 선택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정해진 메드라 계층 구조를 따른다 입니다. 네,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대부분 정답을 고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딩을 할 때는 원보고된 정보를 가장 잘 반영하는 LLT를 선택한 후에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 이 LLT에 따라온 그 정해진 메드라 계층 구조를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메드라에 이제 LLT에 여러 개의 SOC가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임의로 1차 SOC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메드라 구조를 그대로 이제 따라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에 만든 그런 퀴즈였고요. 다음 일반 원칙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메드라는 사전 정의된 용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용어 사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계층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코딩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케이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이상 사례를 특정한 SOC 밑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면역 관련된 그런 신생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면역 쪽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석을 할 때 이 면역 SOC에 등장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차 SOC 부여 규칙에 따라서 아마 신생물 SOC로 이제 부여가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필요자가 변경해서 사용자가 변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차적인 그 원칙이고요. 만약에 메드라를 활용하시다가 용어가 의학적으로 정말 잘못된 위치에 속해 있다면 MSSO에 변경 요청을 제출을 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 다음 버전에 이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메드라 자체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변경하면은 표준 용어집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 일반 원칙은 기관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M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딩할 때 LLT 코드와 버전을 보통은 저장을 하게 될 텐데 E2B R3 서식에도 이제 일단은 LLT 코드와 버전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뭐 계층 구조도 함께 불러와서 저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후에 이제 검색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계층 구조가 뭐 LLT까지만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PT까지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뭐 SOC까지, 1차 SOC까지는 다 저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데이터 저장, 위치라든지 용어 수준, 동의어, 보고된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데이터 변환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검색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코딩된 내용들은 다 호와트로 했다가 메드라로 변환된 데이터고 2019년 이후에 한 것들은 메드라로 직접 코딩한 내용이라면 그 코드에서 이제 약간 반영하는 구체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석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한 코딩 관행의 변화, 이제 코딩 규칙 같은 것들도 회사 이제 사정에 따라서 뭐 시점에 따라 변경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계점과 제약사항에 관한 내용도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1차 SOC 정보까지만 저장이 된다면 2차 SOC 정보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된 내용에 따라 2개의 메드라 코드로 분할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분할 코딩으로 인해서 이벤트 수가 증가하면 안 되고요. 또 코딩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둘 이상의 용어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이벤트에는 하나의 용어만 선택했느냐 뭐 이런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계수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메드라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메드라 5개 계층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복습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드라는 5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가장 최상위 수준의 이제 27개부터 출발을 하고 코딩을 할 때는 최하위 용어인 LLT 단에서 코딩을 하고요. 집계하고 또 분석을 할 때는 PT 단계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PT와 LLT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상위군 용어 HLGT와 상위 용어 HLT는 묶어서 그룹 용어라고 지칭하는데 이 그룹 용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예상하셨겠지만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HLGT와 HLT의 수준은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용어의 그룹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SOC와 PT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집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그룹 용어인 HLGT 또는 HL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HLGT 같은 경우는 각종 심부정맥에 대한 HLGT가 있고요. 심부정맥은 되게 범위가 넓게 심장이 박동수와 뭐 규칙성, 연속성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전부 다 이렇게 아울러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HLT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내에서 뭐 심장 전도 장애인지 심박속 또는 리듬 장애에 관한 내용인지 상심실성 부정맥인지 심실성 부정맥 및 심정지에 관한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그룹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용어들이 이러한 그룹에 묶여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면서 용어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용어를 활용하실 때 2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그룹 용어 아래에 있는 PT들, 용어들이 출력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뭐, 고혈압에 관한 케이스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 HRT, 혈관 실험 NEC에 관한 이 그룹 용어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그룹 용어를 열어보니까, PT에 혈압 증가뿐만이 아니고 혈압 감소에 대한 PT도 있고요. 또 그냥 혈압 이상에 관한 PT도 있을 것이고 혈압 정상에 관한 PT도 아마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 HRT에 속해 있는 PT를 모두 활용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 목적에 적합한지를 하위 용어들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내용은 관련이 있는 PT여서 충분히 묶여 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인성일 가능성이 높은 아주 심각한 질환이죠. 이 질환은 이제 수포와 전신성 피부 박탈을 초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PT 같은 경우는 HRT 수포성 병태 아래에 속해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으로 정확하게 진단되기 전에 만약에 박탈 병태에 관한 PT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박탈 병태에 관한 PT는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메드라를 보면은 메드라의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다른 HRT 박탈 병태라고 하는 더 적절한 그런 HRT에 속해 있는 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PT들이 꼭 하나의 HRT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메드라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룹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하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에 관한 케이스를 찾고자 하실 때 이 PT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탈락 피부염에 관한 PT도 이제 하나의 검색 용어로서 활용을 하도록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계속해서 그룹 용어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슬라이드 순서를 제가 좀 이제 웨비나 진행을 위해서 변경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시고 계신 이제 PDF 자료에서 이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만 뒤로 이제 돌려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마이드럭이라는 약물에 대한 이제 N수가 44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를 이제 이용한 것이 N수가 15인데 SOC 중에서 임상 검사에 관한 SOC로 보고가 된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상검사 SOC 결과만 표시를 한 것이고 N은 환자 수이고 각 보고된 이벤트 수가 표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압과 비교를 해서 마이드럭에서 더 많이 보고된 이상에 관한 그 임상검사 PT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이제 좀 확인을 하고자 한 그런 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자세한 내용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씩 이제 좀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면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PT가 아스파트산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에 관한 내용이고 조금 플라시보와 차이가 있게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 간 기능 관련된 그런 효소들이 좀
증가된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리파제 증가나 백혈구 증가, 아밀라제 증가, 뭐 약간 소화 효소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고가 된 것 같고 혈당에 관한 내용이 보고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 다음 슬라이드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혈압 증가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PT 수준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보기 때문에 이 PT가 너무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이나 추세를 뭔가 감지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보고 어떠한 트렌드를 알고자 했을 때는 PT로 이제 계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추세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단계 높여서 HLT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 두 슬라이드에 이어서 이제 보여드렸던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PT 대신에 HLT 단으로 올려서 개수를 한 것을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약간 예상을 했듯이 간 기능 검사 관련된 수치에서 가장 많은 수가 보고가 되었고 이제 플라시보와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상상을 하자면 또 되게 구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고 하나씩 보고 있다가 줌 아웃 하듯이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 기능 분석 HLT 밑에 있는 PT로 이제 코딩된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관련해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분야가 어디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 용어 수준에서 보기는 N수가 많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분석할 때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룹 용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드라 버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게 되게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버전 관리를 위해서 MSS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드라는 연간 2번 업데이트가 되는 용어집입니다. 3월 1일 날 숫자점 0에 해당되는 버전이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9월 1일에 숫자점 1에 해당이 되는 배포 버전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공개되는 버전은 모든 수준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9월에 배포되는 버전은 LLT와 PT 수준에서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터 검색과 제시에 사용된 버전을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버전 관리 관련해서 활용 가능한 자료는 항상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에 적용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최신 정보 What's New 문서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버전 보고서가 이제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버전 보고서는 매드라 버전 분석 도구, 줄여서 엠벳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직접 사용 시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마지막 이제 4번째 꼭지에 나오는데요. 쿼리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의 버전은 쿼리되는 데이터와 동일한 매드라 버전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할 때 활용하는 매드라 버전이랑 저장된 매드라 버전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조금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써가면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뭐 26.0이라든지 26.1, 27.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간 수준에 따라서 다른 매드라 버전의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분석을 하고 통계치를 만들어내고 뭔가 돌려서 뭔가 수치를 계산하고 특히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의 매드라 버전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전제는 매드라 버전을 통일을 시킬 때 다운 버전 시키지 않고 항상 업 버전 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6.0부터 시작해서 27.0이 섞여 있다면 그 과거에 26.0
0과 26.1을 27.0으로 다 업버전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장된 그런 데이터와 분석을 위한 구축하는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으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의 버전으로 잘 통일이 되어 있고 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제 네 번째 원칙을 적용이 가능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버전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드락 버전 업데이트 할 때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PT 수준의 하향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매드락 버전 22.1 버전에서 좌골골절이라고 하는 PT가 있었는데요. 23.0으로 업데이트 될 때 이 좌골골절이라는 PT가 더 이상 PT가 아니고 LLT로 수준이 하향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이 좌골은 골반의 일부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별도로 PT고 있던 것이 골반골절 PT 아래에 LLT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브라우저에서 용어를 검색하면 오른쪽을 클릭한 후 변경 이력을 선택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좀 보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경 사항을 거친 용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22.1 버전으로 개수를 했을 때는 골반 골절이 PT였기 때문에 골반 골절로 개수되는 이벤트 수가 예를 들어 5건 있었을 때 23.0 버전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하고 업버저닝이 일어난 후에 이 골반 골절에 대해서 개수를 하게 되면 좌골골절이라는 것으로 이제 코딩되었던 내용들까지도 다 합쳐지기 때문에 20건으로 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버전을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건수가 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매드락 구조 변경에 의한 약간 개수 변화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버전이 이제 다른 것으로 믹스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맵 변경 사항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매드락 PT의 1차 SOC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예시로 가지고 온 PT의 내용은 혈관성 인지 장애에 관한 PT입니다. 혈관성 인지 장애는 뇌 혈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고 치매, 뇌혈관 허열 등 관련 용어들이 SOC 신경계 장애로 1차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원래는 정신장애 SOC에 1차 SOC 부여되어 있다가 23.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1차 SOC가 각종 신경계 장애로 변경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인지를 해두고 다음에 표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성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22.1 버전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왜냐면 여기에 1차 SOC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수가 20건으로 정신장애 카운트가 됐었겠지만 23.0으로 업버저닝 하게 되면은 혈관성 인지 장애는 각종 신경계 장애에서 이렇게 개수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장애의 이벤트 수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매드락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버전이 이제 통일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매드락 버전 관리를 할 때 반드시 아마 활용하게 되는 매드락 버전 분석 도구, 매드락 버전 아날리시스 툴, 줄여서 엠벳이라고 일컬으는 이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베이스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웹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크게 3가지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슬라이드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엠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How to use 탭에서 툴로 가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엠벳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Open the Embed이라고 되어 있는 되게 작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메드라 5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작성하신 후에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이제 홈에 나오는 처음에 볼 수 있는 기능이 버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어로 한번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버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시작 버전과 마지막 버전을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메드라 버전을 통째로 비교를 해서 어디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전은 항상 마지막 버전보다 이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26.1과 27.0을 선택을 한 후에 2차 SOC 정보까지 포함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필터링할 SOC가 있으시면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SOC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 보고서를 실행을 선택을 하시면 곧바로 메드라 26.1과 27.0을 통째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버전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요약 및 세부 정보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하나씩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로 선택 항목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 파일 열리고 있고요. 네, 엑셀 파일 열렸습니다. 한국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한국어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첫 시트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보고서 제목들이 나오는데 메드라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변경 유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보고서들이 이제 제목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선택한 버전과 고유한 총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변경 개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PT를 포함하는 새로운 LLT는 26.0에서 27.0으로 갈 때 753개가 추가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새로운 PT는 259개, 수준 상향 이동은 15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보고서의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가져가면 메모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있고요. 이건 설명에 관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 옆에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떠한 용어에 어떠한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요. PT, SOC 변경사항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연결 추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PT, 가족성, 고립성, 부갑상성 기능 한진증에 관한 이 PT에 연결이 추가가 됐죠. 원래는 이 연결이 없었는데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 관련된 SOC에 새로운 링크가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코딩된 내용과 비교해서 이렇게 버저닝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다시 엠벳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나오는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데이터 영향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버전 보고서랑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버전 보고서는 이제 두 개의 메드라 버전을 통째로 비교하는 거였다면 이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용어 또는 코드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업로드해서 두 메드라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그런 프로그래밍 없이 이제 메드라에서 제공하는 툴을 활용할 수 있으신 거고요. 이렇게 메드라 버전을 선택한 뒤 다음으로 가면은 엑셀 파일을 이러한 형태로 준비하시오 하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 아이디가 필요하고 메드라
LLT 또는 PT 용어 그리고 코드를 작성한 후에 이렇게 밑에 더 많은 레코드들이 딸려 있겠죠. 최대한 10만 개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코딩된 그런 LLT, PT 용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26.0과 0으로 이제 코딩되어 있지만 27.0으로 업버저닝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좀 이제 손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 변경 검색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용어 한두 개 정도 있을 때 용어의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셔서 검색하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드라 용어가 27.0 버전까지 어떠한 변경 이력을 거쳐왔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 한두 개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크롤 다운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부비동 배액에 관한 PT가 버전 4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변경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이렇게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버전 분석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엠벳 사용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연도 하고, 작년에 엠벳 사용 관련한, 따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엠벳 관련된 이 보고서 읽는 방법이라든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메드라 트레이닝 머티리얼 페이지에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웨비나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MSSO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오늘 PTC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도 설명드리면서 메드라 분석, 그 버전에 대한 내용까지 좀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드라 데이터 검색 제시 분석할 때 메드라 구조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드라는 특징적으로 이 다축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집입니다. 그래서 1차 SOC 배정 규칙은 데이터들이 용어집 내에서 분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메드라 그 1차 SOC 배정 규칙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선천성 질환에 관한 용어들 그리고 이제 신생물에 관한 용어들 또는 이제 감염에 관한 질병명 같은 것들은 해당 SOC에 1차 SOC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배정 규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규칙에 따라서 선천성 SOC와 신생물 SOC 또 감염에 관한 SOC들은 1차 SOC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비교적 용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선천성이거나 신생물이거나 감염이 아닌 질환들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위치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석하려는 의학적인 질환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시를 들면 신장 이상, 레날 앱노멀리티에 관한 관련 코딩된 데이터를 검색하고자 할 때 고려할 SOC는 비단 신장에 관한 SOC뿐만이 아니고 임상검사 SOC라든지 여기에는 이제 임상검사에 대한 모든 용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장 질환 관련 실험실 검사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SOC 내과적 시술에 관한 SOC에서도 보면 신장 이식이라든지 신장 이상 관련된 시술명, 수술명에 관한 PT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에 관한 SOC들은 질병명이 아닌 환자에 관한
개인적인 그런 정보를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공신장장치 사용자, 뭐 이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신장 이상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P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신장 이상에 관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한다고 해서 신장에 관한 SOC만 볼 것이 아니고 임상 검사나 외과적, 내과적 시술, 사회 환경에 관한 SOC도 좀 폭넓게 고려를 해야 그 메드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축성을 충분히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주된 제시 방법이 1차 SOC에 의한 분류이고요. 2차 SOC는 매우 대체적인 데이터 제시 방법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SOC로 분류를 해야만 중복 개수되지 않는 그러한 편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1차 SOC별 개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SOC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PT는 각 PT는 딱 한 번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개요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1차 SOC별 개요를 이제 보통은 가장 처음 만들게 되는데 이 SOC가 27개가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할 때 그 순서가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SOC 순서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이제 메드라 입문 가이드 및 아즈키 파일에도 참고하실 수 있고, 제 기억으로는 PTC 문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C가 27개가 있기 때문에, 27개가 있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정리했을 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정리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또 알파벳 순서가 크게 무의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어로 바꾸었을 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표준화된 그 순서를 정해 두었는데요. 네, 여기 도표 5에 보면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SOC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인데 이제 영문 알파벳 순서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감염에 관한 SOC 그리고 양성, 악성 상생 불명의 신생물 그리고 혈액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서 정해놓은 순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SOC별로 이렇게 1차 SOC별로 정리를 해서 도식화 하실 때는 이 순서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순서대로 표를 만드시는 것이 좀 표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SOC별 개요를 만들 때 SOC로 이제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밑에 PT를 달아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뭔가 이제 지면에 활용을 할 수 있으시다면 HLT와 HLGT 별로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SOC별 개요를 만들어서 사례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폭넓은 개요를 이제 제시를 하고 PT는 한 번만 표시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SOC 배정 규칙에 따라서 좀 불안전한 그룹화가 있을 수 있고 장황한 출력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OC만 해도 27개가 되기 때문에 PT 이제 코딩된 PT들이 다 한 번씩 등장을 하면은 개요가 되게 길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안전한 그룹화라는 말은 이 메드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SOC 배정 규칙이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분석 목적에 완전히 이제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차 SOC로 도식화한 이제 예시인데요. 좀 옛날 자료예요. 메드라 14.0 버전이었을 때 이제 활용한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보고된 모든 PT들을 SOC별로 개수를 해서 퍼센트를 이제 계산한 내용인데, 이건 뭐 어떠한 큰 수치적인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트렌드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와 신경계 장애, 또 일반 장애, 그리고 위장관 장애 쪽에 조금 많은 그런
이상 사례들이 코딩이 되었다 하는 정도만 이제 여기서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차 SOC별 출력 결과의 예시를 다시 보시고 또 한번 보시고 계신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SOC 다음에 HLGT와 HLT는 뛰어넘고 PT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개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면이 허락을 한다면 PT에 대한 내용을 더 담기 위해서 HLGT와 HLT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표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축성 관련해서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아마 퀴즈 정답을 다 맞추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중 다축성에 관련해서 맞는 설명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아요. 틀린 설명을 골라야 돼. 세 개가 맞는 설명이고 하나가 이제 틀린 설명인데요. 네, 네, 문제를 잘못 썼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이제 틀린 설명을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SOC 배정 규칙은 SOC별 데이터 표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SOC는 이미 정해져 있고 MSSO의 변경 요청을 통해서만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 골라주셨고요. 이건 맞는 설명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 제품 안전성 프로파일에 따라 SOC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SOC, 이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완전히 위배되는 상반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2번이 맞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2차 SOC는 대체적인 데이터 제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를 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틀린 설명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집중 검색, 영어로는 Focused Search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SOC별 출력 결과로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다른 방법을 사실은 아울러서 집중 검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차 SOC 출력으로 분석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차 SOC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SOC 배정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내용은 2차 SOC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간별 데이터베이스 특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 SOC 정보가 애초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걸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SOC를 활용을 했을 때 장점은 의학적으로 관련된 사례들을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1차와 SOC와 비교를 해서 1차와 2차 SOC를 모두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경우에 PT가 여러 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짓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2차 SOC를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그룹 용어를 활용하거나 SMQ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정의에 뭐 이제 변경된 그런 검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이제 아울러서 집중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2차 SOC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일단 처음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보고 계시는 자료는 일단 1차 SOC별로 출력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3개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표이고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을 1차 SOC별로 다 정리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혈액 관련 SOC가 나오고, 그 다음 심장, 그 다음에 뭐 내분비 이런 식으로 쫙쫙 정리가 돼서 여러 개의 케이스들이 이제 PT로 잘 코딩이 돼서 1차 SOC로 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답변해야 되는 질문을 한번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죠. 이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이제 한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케이스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C급 상무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세이프티 데이터베이스에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거 지금 보고된 내용이 잘 코딩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거 자가 면역 질환인지 알아보고 그걸 다 개수하고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매드라 계층 구조를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사례를 지금 전부 다 개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뭐 빈혈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겠고 두 번째 나오는 자가 면역성 중성고 감소증 뉴트로피니아 같은 경우는 앞에 자가 면역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가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개 개수를 하고요. 그 에반스 신드롬은 좀 생소해요. 뭐 혈액 관련 질환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구글 가서 이제 에반스 신드롬이 뭔지 찾아보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맞다면 개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심장 관련 SOC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자가 면역성 심근 관련 내용, 심근염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개수해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됐는데 의학적 질환들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고 모든 의학적 질환에 대한 자가 면역 여부 사항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파악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SOC 분류의 이제 단점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사례가 몇 개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2차 SOC를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드라 브라우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매드라 브라우저 보통 코딩할 때 많이 활용하시겠지만 이렇게 1차 및 2차 연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층 구조 분석 기능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아까 이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봤던 그 표랑 똑같은 자료예요. 지금 이제 PT명만 이렇게 가지고 온 상황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별도의 컬럼으로 해서 SOC를 표시해 놓은 건데 이제 코딩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던 그 PT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로 아이들을 부여를 했고 이러한 엑셀 파일을 따로 이제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을 한번 띄워보고 그래서 이 23개의 질환에 대해서 자가 면역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2차 SOC 분석을 활용을 해서 네, 2차 SOC 분석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매드라 브라우저를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WBB 클릭하시면 브라우저 여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인터페이스 변경하시고 로그인한 후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계층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팝업 창이 뜨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PT 목록을 업로드하면은 거기에 이제 계층 구조를 붙여주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2차 SOC까지 붙일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SOC 내보기를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요.
코딩되어 있는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고 27.0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HLGT와 HLT도 이제 포함을 하고 또 코드가 필요하다면 이제 클릭을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클릭을 한 후에 아까 예시로 봤던 그 엑셀 파일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행에 이제 행 아이디를 부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꼭 1, 2, 3, 4가 아니더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로우 아이디를 활용하시면 되고 또 매드라 용어명 그리고 코드 이렇게 이제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코드가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해서 아까의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클릭하시면 바로 결과값이 바로 다운로드 이렇게 되는데요. 엑셀 파일로 해서 결과값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락 계층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PT가 면역 관련이라면 관련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면역 SOC도 2차로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1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 계층 구조를 여기서 다 불러왔기 때문에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이었고 한 번만 이렇게 이제 레코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축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고 혈액 관련 SOC에만 연결이 돼 있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용어, 이제 자가 면역성 중성구 감소증에 해당하는 용어는 지금 행 아이디가 두 번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두 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1차 SOC와 2차 SOC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예상한 바에 따라 1차 SOC는 이제 혈액 관련으로 해서 이제 다음 컬럼에서 이렇게 Y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2차 SOC가 또 있고 2차 SOC는 면역 시스템 관련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GT를 확인을 해보면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HLGT에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을 다 개수를 하게 되면 이 자가 면역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PT들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HLGT 중에 자가 면역성 질환을 선택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필터링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11개인가요? 네, 11개에 해당하는 PT가 자가 면역성 질환에 1차 또는 2차에 연결되어 있는 PT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죠? 이 11개에 해당하는 PT로 보고된 이벤트 수만 이제 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해당하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 2차 SOC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HLGT 행으로 정렬을 하고 나면 11개의 PT 용어가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들만에 이제 코딩된 케이스들을 다 개수를 하게 되면 30개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사례가 총 30건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제 상무님께 다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SOC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보통 할 때, 2차 SOC 같은 경우는 코딩할 때보다는 이제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회사 시스템이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2차 SOC까지 저장이 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계층 구조 분석 이외에도 브라우저에서 2차 SOC를 내보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검색 결과를 내보내기 할 때, 이렇게 엑스포트 세컨더리 SOC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헤데이크라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그 포함된 용어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때 모든 검색 결과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SOC 정보도 함께 내보내기를 하면은, 아까와 같이 2차 SOC 정보가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로우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표시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보관함 리서치 빈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이 기능 나중에 이제 쿼리 만들기 할 때 설명드릴 텐데요. 용어들을 보관함에 추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도 2차 SOC 계층 구조를 이제 선택사항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옵션 3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계층 구조 분석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2차 SOC 정보를 또 분석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들린 설명 중에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룹 용어 활용하는 거랑 2차 SOC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은 메드라를 활용해서 쿼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쿼리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쿼리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쿼리라는 내용을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정보 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뭔가 명령어를 보낼 때 그런 명령문을 약간 쿼리라고 하고요. 근데 메드라 활용 측면에서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검색어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인 검색 용어의 집합 또는 목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드라로 LLT로 코딩된 케이스들이 수십 개, 수만 개, 수억 개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어떠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케이스들만 뽑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주제에 해당되는 PT의 목록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드라는 매우 아주 세부적인 용어집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PT만 선정을 해서 그걸로 한 번이라도 코딩된 애들만 분석할 거야 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드라 자체의 이제 구체성을 고려를 해서 한두 개의 PT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PT를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LLT로 코딩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힛 되었을 때 꺼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 PT의 목록을 쿼리라고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PT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이제 쿼리를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없는 내용인데 이제 설명을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쿼리가 필요한 이유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케이스가 14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췌장 염증 또는 손상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안정성 소환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관련 케이스를 우리 회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찾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4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열어서 췌장 염증이나 손상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 메드라 LLT로 이렇게 잘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4개를 일일이 열어서 읽으면서 이제 검토를 해야겠지만 코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LLT에 이제 연결된 메드라 이렇게 구조만 딱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췌장 염증과 손상 관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1차 SOC별 개요를 만들어 놓고 확인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위장관 SOC 밑에 있는 급성 췌장염 또는 췌장 괴사에 관한 HLT를 아마 찾아가게 될 텐데요. 여기에 밑에 해당하는 PT로 코딩 PT 그리고 그 밑에 LLT로 코딩된 케이스들을 먼저 일단 열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3번, 4번, 5번
6번, 9번까지는 여기 이제 밑에 딱 걸리는 애들이니까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놓치는 케이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HLT 급성 만성 췌장염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된 것이 2차 연결인데요. 2차로 연결된 PT인 췌장 농양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로 이제 코딩된 아이들도 이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 1과 2도 열어봐야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 임상검사 SOC에서도 췌장 손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그 테스트 결과인 아밀라제 증가에 관한 PT도 췌장 손상 관련해서 충분히 볼만한 케이스라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뭔가 이제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LT 4번으로 코딩된 케이스들도 카운트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죠. 케이스 13번, 12번, 14번까지도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위한 PT 목록을 만들 때, 급성이랑 이제, 췌장 괴사에 관한 PT 2개만 활용을 했다면 6개의 케이스만 열어볼 것이었는데 2차 위치도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임상 검사에 관한 SOC도 확인을 하고 했을 때 여러 개의 이제 PT들을 더 추가를 해서 놓치는 케이스가 없도록 이렇게 훨씬 3개 플러스 3개 플러스 2개 이렇게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파란색 PT 목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쿼리를 만든다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SQL 명령문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select from where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명령문에서 이제 where에 포함된 PT 코드를 쿼리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에드라로 분석을 시작을 할 때 어떤 관심 사례를 이제 식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식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색을 위한 PT 목록을 만들게 되고 이 PT 목록을 쿼리라고 한다라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쿼리 만들기 할 때 이제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선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 질환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인지 또 명확한 레퍼런스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은 관심 주제에 대한 정의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후에 포함 또는 제외 기준들을 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에게만 처방되는 어떠한 의약품이 뭐 청력 장애 유발 이런 거 이제 관련성을 이제 분석한다고 했을 때에는 선천성 청력 장애에 관한 PT는 쿼리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외 기준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어디까지를 뭐 청력 장애로 판단할 것인지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 제외 기준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이 좀 이제 진행이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쿼리를 만들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PT 모으기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미 되게 임상적으로 유의한 그런 그룹 용어가 있다면 그 HLGT 또는 HLT를 통째로 활용해서 아래에 속해 있는 PT를 모두 쿼리 용어로 저장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축성이 아닌 3개의 SOC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3개의 SOC를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SOC 임상검사, SOC 사회환경, SOC 외과적 내과적 시술에 관한 SOC 이렇게 3개의 SOC는 다축성이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볼 때 좀 놓칠 수 있는 그러한 SOC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면 1차, 2차 SOC를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SOC들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3개에 관련된 SOC는 단축성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또 관련된 PT들을 포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위치를 포함한 이웃한 용어들을 또 검색을 하게 되고요. 쿼리 만들 때는 LLT 사용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SOC 감염에 관한 SOC에서 감염 원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LLT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검색을 하겠다. 포도상 부균 감염만 검색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LLT 사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쿼리 만들 때는 PT 수준에서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위치를 포함한 이웃하는 용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메드라 브라우저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쿼리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장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딸려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후 사용을 위한 저장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만들기의 과정 같은 것들을 잘 문서화해내서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이 용어들을 이제 포함시켰고 제외시켰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만들었을 때 끝이 아니고 이 쿼리를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미래에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메드라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 쿼리에 대한 유지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버전 업데이트 시마다 이 쿼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 만들기에 대해서 선행장 것부터 이렇게 말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시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전력을 잡아두고 시작을 해야 되고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짜 많은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지식이 있는 분들과 또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보통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만드는 과정을 또 예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심부정맥에 대한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점은 이게 출발점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일단 심부정맥을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심부정맥 어디까지 볼지 정말 이제 넓은 심부정맥 전부 다 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함 제외 기준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심부정맥 관련된 PT들을 모으러 갈 텐데요. HLGT 각종 심부정맥이라고 잘 정리된 이런 그룹 용어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향식으로 하나씩 열어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쿼리에 포함될 만한 PT들을 하나씩 모으면 되고요. 또 상향식 검색이라고 해서 그 심부정맥을 키워드 검색하시고 검색되는 용어들을 쿼리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축성이 아닌 SOC 3개를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임상 검사에 대한 SOC입니다. HLT, ECG 검사 또는 심박수 맥박 검사 이런 이제 HLT를 보면은 심부정맥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또는 심부정맥을 나타내는 그런 검사 결과들에 대한 PT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PT 심박수 불규칙 이런 것들 이제 쿼리에 포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외과적, 내과적 시술에 관한 용어에도 뭐 심장 관련된 치료 시술,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이나 심장 율동 전환, 뭐 치료 시술명에 대한 이런 PT들도 심부정맥 관련된 케이스를 식별하는데 포함될 만한 PT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부정맥은 또 다양한 징후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딱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증상이나 이제 징후를 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례다라는 것까지도 다 이제 포함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징후 증상에 관한 PT들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식 장애라든지 신경학적 징후 증상, 심장 장애 NEC, 심장 징후 및 증상, 호흡 곤란에 관한 HLT, 뭐 다양한 SOC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러한 이제 PT들도 다 쿼리의 그 용어로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잊으면 안 되는 용어가 HLT 사망 및 급사에 관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심장사, 카디악 데스라고 하는 PT가 있습니다. 요 심장사로
코딩된 데이터들도 충분히 심부정맥 관련해서 그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심부정맥 관련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관련된 PT들을 다 모으는 작업에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쿼리를 만든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케이스를 검색하고 라인 리스팅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열어가지고 심부정맥 가능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그런 라인 리스팅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페이션트 아이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된 LLT에 해당되는 PT들, 그리고 이제 이 PT의 1차 SOC,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를 실제로 열어서 하나씩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신부정맥 관련 사례인지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unlikely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가능성이 적은 것이고, potential case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케이스 중에 3개는 가능성이 적고 7개는 케이스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잠재적으로 이제 신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2번이랑 3번, 뭐 5번, 6번, 7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1차 SOC로 항상 이 심장장애와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심장장애에 관련된 SOC만 보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잠재적인 케이스를 좀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 가지 데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검색하는 것을 이제 심부정맥 예시로 해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쿼리 만드는 그 과정을 또 브라우저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코딩이랑은 다른 로직을 사용해서 케이스들을 이제 그 용어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일단 좀 전에 이제 사용했던 예시는 심부정맥이고, 이번에는 심부전, 카디악 페일리어와 관련돼서 이제 케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PT들을 모아볼 겁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는 심부정맥이랑 약간 유사한 면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심부정맥보다는 이제 심장이 혈액에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쿼리를 만들 때는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와 포함 제외 기준이 필요하지만 시연을 목적으로 이제 이 정도 설명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들이 뭐 진단 용어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각종 심장 장애로 가보겠습니다. 심부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각종 심부정맥, 아까 활용했던 HLGT도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각종 심부전, heart failures라고 되어 있는 HLG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구체적인 포함 제외 기준이 없다고 했을 때 이 HLGT 아래에 있는 PT들은 일단 다 쿼리에 넣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물론 이렇게 좀 열어서 확인을 한 과정을 거친 후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보관함의 선택한 수준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관함의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 HLGT만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쿼리를 만들 때는 PT 용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다음에 있는 보관함의 선택한 수준 추가의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수준을 추가할 건지 물어볼 때 PT만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이 각종 심부전 아래에 포함된 모든 PT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쿼리에 이미 많은 용어들이 들어갔어요. 이 기능을 여기가 이제 내 보관함, 리서치 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PT들을 계속해서 모아볼 겁니다. 그래서 진단명에 관련해서 이제 heart failure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PT를 집어넣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 신부전과 관련된 증상들을 하나씩 또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것들 일단 검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종 관련된 그런 용어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종 뭐 관련된 것들 한번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한번 보고요. 네, 부종에 관한 이 용어도 보관함에 추가를 하고 뭐 다른 뭐 이웃하는 그런 부종 관련된 용어들을 봤을 때 말초 부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관련해서 이런 신부전이 오게 되면 극심한 피로, 뭐 패티그 이런 이제 증상들도 특징적이고요. 검색한 상태에서도 이제 바로 이렇게 보관함에 추가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하다면 뭐 실신 이런 증상들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LLT가 아닌 항상 PT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시간상 뭐 체스트 페인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넣어볼까요? 또 호흡곤란에 관한 PT도 보관함에 추가를 하고요. 증상에 관한 것까지 이제 넣었는데 설명드릴 때 다축성이 아닌 세 개의 SOC를 이제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또 탑다운 구조로 볼 텐데요. 임상검사 SOC를 열어보면 이제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임상검사에 대해서 HLGT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 심장 및 혈관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뭐 심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장 기능 진단 절차 한번 HLT를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신부전을 이제 진단하는 되게 확실한 그런 이제 인덱스들이 존재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확실한 것들만 좀 이제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 감소 추가를 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박출률 감소 추가하고 박출량 감소 조금씩 다 다른 개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PTC 다 추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네, 임상 검사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면 또 아래에 있는 외과적, 내과적 시술에 관한 SOC 여기서 심장 관련 그런 치료 시술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심장 치료 시술, 심장 기기 치료 시술 뭐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외과적 심실 복구에 관한 PT를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PT를 모으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잊으면 안 되는 위치가 사회 환경에 관한 SOC 말씀을 드렸는데요. SOC 중에 이제 사회 환경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생활 방식 관련해서는 장애 문제, 심장 관련해서 어떤 뭐 장치 사용자들이 있을까요? 인공 심장 장치 사용자 충분히 이제 포함 가능하고요.
심장 보조기 사용자. 이런 용어들을 목적에 맞게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정맥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듯이 심장사 관련된 그 용어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전신장애에 관한 SOC를 열어보시면 치명적 결과에 관한 HLGT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망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사망 관련해서 만약에 심장사라고 진짜 명확하게 표시돼서 보고된 건이 있다면 충분히 한 번쯤 열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관함에 추가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다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2차 SOC 정보까지 내보내기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차 SOC는 제외하고 내보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총 63개의 PT를 이제 제가 모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1차적인 그런 쿼리가 완성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와 용어명, 이제 영어와 한국어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일종의 이제 내가 만든 부전에 관한 쿼리라는 거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해져 있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용어명을 긁어서 사용하시거나 용어 코드를 이제 긁어서 사용하시게 될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코드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 열어서 실제로 이 케이스가 이제 심부전과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추후에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쿼리 만드는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쿼리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드라는 데이터 검색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이지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주제에 관련된 탄탄한 의학적 지식이 또 필요하고요. 또 메드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식을 모아서 쿼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방대한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서 다른 용어집의 부족한 특이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데이터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많은 PT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또 사내용 쿼리를 만들고 공유하고 저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하나의 이런 쿼리를 완성하게 되면 이거 한 번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을 두고 뭐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쿼리를 한 번 만들면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저장해 놓고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쿼리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 복습 문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2가지 문제 이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쿼리 관련된 2가지 문제인데요. 쿼리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잘 찾아가시고 계신 것처럼 정답은 관심 대상 병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레퍼런스를 이제 따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함 제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PT를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복습을 위한 문제인데요. 메드라 쿼리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모두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5개의 이제 보기가 있고요. 쿼리 작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오늘 쭉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제 리마인드 하시면 나오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복수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인 것들을 다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스 데이터의 품질. 이거 이제 처음 나왔던 원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쿼리 작성할 때 소스 데이터의 품질 이제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과거 다른 용어집으로부터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졌다면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맞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두 번째, 기관 내 책댓된 매드락 버전 관리 프로세스. 이 버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제 매드라를 1년에 한 번만 업데이트 된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쿼리 작성할 때 어떤 버전으로 작성할지를 이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 매드라 자체의 구조. 아까 이제 2차 SOC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 매드라 자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특정 SOC는 다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쿼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내 매드라 코딩 규칙,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5개 다 정답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퀴즈 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PTC 문서 소개해 드리면서 매드라 를 활용한 쿼리 만들기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목차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SMQ에 대한 내용은 한 달 뒤에 있는 2월 23일 날 진행되는 웨비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표준 검색어 목록이 바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MS에서 만든 쿼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이 쿼리들이 아주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굳이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쿼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만약에 SMQ 관련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혹시 강의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셨으면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도 질문 있으시면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질문은 브릿지 파일 신청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 헬프데스크 대표 이메일입니다. mssohelp@medra.org. 여기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메일 작성해 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회사명과 매드라 아이디 이렇게 작성하셔서 후아트 브릿지 파일 요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쿼리는 코딩 목적이 아닌 거죠. 어떤 목적으로 쿼리를 짜는 건가요? 어떤 업무로 응용할 수 있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쿼리 관련해서 이제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쿼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로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보통은 이제 분석 약간 첫 단계로서 쿼리를 이제 짜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과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이고요. 코딩은 이제 보고된 내용을 매드라 용어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 쿼리는 이제 분석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짜는 건데, 이미 코딩이 잘 된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들어있고, 분석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주제에
관련된 그런 케이스들을 꺼내서 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드라는 매우 세부적인 용어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에 대한 케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PT 고혈압만 사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들만 꺼내게 되면 너무 놓치는 그런 잠재적인 케이스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또 고혈압은 사실은 좋은 예시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PT를 하나, 두 개, 뭐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의 뭐 고혈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뭐 포함할지, 제외할지 이런 뭐 분석 목적에 따라서 PT들을 내 이제 그 분석 목적에 맞게 딱 선택하는 그런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쿼리를 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딩이랑은 약간 별개로, 예, 코딩이 잘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네, 검색어 목록을 만드는 과정이 쿼리 만들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른 질의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질의 다른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데스크 통해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많은 시간 제가 할애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틀 뒤니까 이제 목요일 날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여셔서 참석 확인증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Jo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Thank you, Un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Enjoy the rest of your day. Bye bye. 감사합니다.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